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지 이번에 경험하게 된 일들이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아주버님이 40대의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오시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셨죠. 그렇게 저에게는 형님이 생기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론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형님의 본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생활 마음에 들어? 나는 솔직히 시댁 왕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히 가식적인 모습이나 보여줘야 하고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서 긴장도 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오래 살면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데 요즘 들어 그이랑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모임이 생기다 보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네. 동서는 이런 결혼 생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항상 잘 챙겨주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결혼 생활 5년 차인데도 시댁에 올 때면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걸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저보다도 더 형님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은 아닌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유쾌하신 부분도 있고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편할 때도 많아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내가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들이 힘들다는 거야.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터놓을 사람이 동서 말고 누가 있어?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거지. 동서는 보기와 다르게 좀 꽉 막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동서는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 어머님이 말 한마디 하면 깍듯하게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나중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한다니까. 동서가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들은 확실하게 해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라고. 어머님이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젊은 제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어머님이 시킨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맞장구 치면서 시댁 험담해 주길 원하는 거죠? 형님 결혼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소한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면 나중엔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죠. 저도 처음 시집와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시부모님 뵐수록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형님도 차차 적응되실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자 형님의 얼굴은 일그러진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거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새 식구가 된 형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단둘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형님의 안 좋은 성격은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을 고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다시 한번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즐겁게 식사를 끝내고 과일 준비를 위해 형님과 단둘이 주방에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시댁 식구들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점점 지나치는 형님의 태도에 참고 참았던 화가 결국 터지고 말았었죠. 세상에. 동서는 음식이 입맛에 맞았어? 나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싶더라고. 내 인생에 제일 최악의 음식이었어. 동서는 정말 대단해. 이런 걸 어떻게 5년이나 참고 살아왔던 거야? 나는 목에 탁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니까. 동서가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나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동서는 5년이나 됐으니까 이런 건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아? 우리 집에는 식모가 있거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줘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해준 덕분에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 음식들은 어떻게 된 게 시장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야. 우리 집안보다 잘 살면서 돈을 아끼시려는 건지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렸다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그이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대접받는 거 정말 싫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던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 저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는걸요? 형님, 저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세요? 제 입으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형편없죠? 저도 5년 동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먹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딱 맞고 정말 괜찮은데요? 저희 온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해 주신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형님이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얘기한 것 뿐인데 내가 원래 속으로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내 감정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많이 불편해요. 형님은 그냥 제가 편해서 얘기한다지만 저는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형님 눈치도 보이고 중간에서 정말 가시방석 같다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형님의 지나친 태도에 감정이 상했던 저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형님은 먼저 일어난 저를 보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앉았는데 시모가 제 표정을 보셨는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형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 시모한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별일 없었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형님은 저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거실로 돌아와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자 형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또다시 불러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며 물어보시길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 대한 불만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동서,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어? 저번에 내가 어머님 험담한 것 때문에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 뿐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건 형님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형님이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저조차도 시댁에 오는 게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형님과의 거리를 둔 것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피하는 게 상처를 덜 받으실 것 같아 판단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나 참,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동서, 나보다 잘났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지식 또한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동서가 어떻게 이런 집안의 남자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안 어울리는 행동인 거 알아? 내가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깍듯하게 행동해야지. 아주 나랑 맘먹으려 드네. 한 번만 더 내가 하는 말에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상당히 피곤해질 줄 알아. 보잘것도 없는 집안이 어디서 의사 집안을 가르치려 들어? 의사면 뭐해요? 형님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한마디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럼 형님이 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형님 대접을 해드리죠.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데도 내가 대우 좀 해주니까 만만해 보이나 본데 적당히 나불거리는 게 좋을 거야. 내 성격 건들면 동서는 아주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싸우고 그래? 요즘 들어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만 너희들 나 몰래 서로 계속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니? 어머님, 동서가 글쎄 자기가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고 저를 형님 대우 안 해준다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접근하려 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고 똑바로 행동하라면서 어머님 안 보실 때 온갖 막말을 늘어놓았다고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님한테만 이쁨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시집온 동서한테까지 잘 보여야 하나 봐요. 형님의 이중적인 성격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온갖 험담을 다 하더니 앞에서는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님의 행동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는 형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기보단 저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네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해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앞으로 서로 계속 얼굴 보면서 지내야 할 텐데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소? 모든 것들을 어머님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화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형님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방금 형님이 어머님한테 저에 대해 얘기한 것들 전부 다 거짓이에요.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식에 맞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지금 진짜 성격을 최대한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말 큰 며느리가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마. 정말 우리 집안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 큰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니? 만약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녹음해 두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부 다 알려줘라. 잘못 들어온 돌을 빼내는 것도 내 역할이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큰며느리는 삭삭하니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구만. 그 뒤에 진짜 본성이 있었구나. 일단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시모는 제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따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시모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풀어나가면서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거실로 나오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 달려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상당히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참는 거였고 나중에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과 저는 한동안 함께 붙어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모도 그렇고 저도 일이 바빠 매달 한 번씩 하던 봉사를 2달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모와 저는 항상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배식까지 담당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환자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될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 분들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식판을 내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썩은 미소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배식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자리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왜 이 병원에 있는지 저도 궁금했던 터라 배식이 끝난 뒤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 보면서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하기엔 먹고 살려면 한창 젊을 때 하나라도 더 해야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기 봉사활동하러 나온 거예요. 원래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최근에 일이 바빠서 2달 만에 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원래 근무하는 곳이 이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무슨 볼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설마 이쪽으로 근무지를 옮기신 건 아니죠? 왜? 나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면접 봤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아. 여기가 다른 병원보다 규모도 큰 편인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꽤 높은 편이라 암 전문의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동서는 삶이 참 한가로운 것 같아. 봉사활동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 봐. 이럴 시간에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누가 봉사활동해? 정말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동서 인생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봉사활동한다고 나온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쉬면 되겠어? 놀 시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러니 쓸데없이 남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때? 최근에 우리 식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지금까지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벌 만큼 벌었다고 그만두려고 하길래 내가 한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좀 살려달래. 아들 결혼하는 건 보고 세상 떠나야 하지 않겠냐면서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정말 웃긴 게 췌장암 말기라더라. 내가 암 전문의 의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쳐버렸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병까지 고쳐 달랜다.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빚 갚는데 다 써서 췌장암만 고치면 평생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몸 바쳐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세상 떠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의사는 병원에서만 의사지.
집에서까지 의사이고 싶지는 않거든.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식모가 우리 집에 20년을 있었는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했지만 병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괜히 명줄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췌장암은 가망이 없는 병이라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췌장암으로 오는 환자는 그냥 포기하라고 그래. 인생 몇 년 더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돈 아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 이참에 동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식모살이 어때? 월급 300 줄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들과 행동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람과 한 식구가 된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채용 명단에 있는 형님의 이름인 강명희 명단을 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이 뭐 하는 거냐고 말을 더듬으면서 병원장이 무슨 저희 아빠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셨는지 저와 형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동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병원장님이 동서의 아버님이라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동서네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동서가 지금 병원장님께 전화를 했는지 채용 명단에 있던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니까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빠가 둘이나 된다. 우리가 왜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니? 여기 병원장님이 작은 며느리의 양아버지다. 어렸을 적에 입양을 하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지. 아무런 조건 없이 며느리를 당신 딸로 생각하며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니?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일을 도왔던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작은 며느리의 친부도 당신 딸을 찾으려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겨우 찾았던 거고 며느리는 두 아버지 사이를 왕래하며 지냈었던 거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에는 워낙 복잡한 일들이라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님,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형님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암 전문의 의사라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의사로서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대로 형님과 마주보고 앉았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처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빠와 함께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는데 그때 저를 입양해 주신 분이
지금의 병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20살 때까지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본 한 남성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양아빠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친아빠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당시 친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친할머니께서 친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는 고생을 보고 싶지 않아 몰래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걸 듣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친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었고 그 결과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아빠와 친아빠 사이를 왕래하면서 지내왔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양아빠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는 것도 쉽지 않았었죠. 친아빠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고 저를 찾기 위해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시면서 재혼을 하지 못하신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친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형님은 친아빠의 얼굴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양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님한테 저희 집안 사정을 전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 집안 식구들 또한 제 집안 사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죠. 제 입으로 모든 걸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병원장으로 계신 저희 양아빠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뱉으면서 후회되는 길을 걷고 있던 거였죠. 양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침착하게 물어보시길래 형님의 실체가 담겨있는 녹음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들려드렸고 의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형님의 행동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님을 채용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누가 봐도 형님은 인간 이하로밖에 안 보였었죠.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댁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제일 늦게 도착한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잠시 뒤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경악을 하고 말았죠.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 그냥 가망 없습니다가 최고지. 쓸데없이 고치려고 들쑤셔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진다니까. 내가 암 전문의 의사인데 내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 어느 정도 신용은 하겠지만 살리겠다고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거야. 너도 알지? 내가 시댁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 가식 떠는 것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이랑 결혼했으면 단둘이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서 쓸데없이 저녁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음식이 맛이라도 좋으면 몰라. 내 인생에 최악의 음식이라니까. 오바이트 쏠리는데 이런 음식을 여태껏까지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해. 두 분 다 건강해 보여서 암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안 걸리면 손을 쓰는 척 하면서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편해지는 길일 것 같아. 사람 인생 별거 없어. 나이 먹고 세상 떠나던가 병 걸려 세상 떠나던가 둘 중 하나야. 나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사고로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언제 오나 몰라.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너는 결혼하지 마. 생각보다 피곤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나는 그냥 솔로로 사는 걸 선택하겠어.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거다.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 형님이 아침에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하며 지인분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아주버님이 듣게 되었고 너무 충격적이라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아주버님은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형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결심하셨는지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면서 형님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을 흐트려 놓았지만 아주버님의 선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고 두 분이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는 동안에 진짜 성격이 나오게 되면서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희 가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다면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을 테고 온 가족이 상처로만 남아 있었겠지만 가족 모두가 빠른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문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로 전염병에 걸려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이라곤 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은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의 생사는 조만간 또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언제나 행복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란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자식에게만큼은 화목한 가정을 가진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저는 남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정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마음이 컸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나 봤더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을 데려왔네. 이쁘기도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성재 씨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유 참 말도 예쁘게 한다. 아주 우리 집에 딱인 며느리야. 우리 성재랑도 뭐든 다 잘 어울리고 우리 잘 살아보자.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절 아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완전 반대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호통마녀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늘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구하는 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일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 좋은 고부 사이와는 다르게 점점 어머니와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시댁에 들리는 거야? 너희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니? 응? 말해봐. 네? 그동안 일이 좀 바빴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들었으니까 한 2주 만이겠네요. 제가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야근에 외근에 바쁘긴 하거든요. 성재 씨도 그동안 바빠서 출퇴근하는 것도 잘 못 봤고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아들 뺏긴 것도 아니고 내가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너 나 속인 거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번 올 수는 없는 거죠. 자주 오도록 할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머니에게 전 아들을 뺏은 여자,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결혼한 후 바로 드러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쉬움이 없었죠. 제가 한부모 가정에 자랐어도 어머님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돈돈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정말 돈 때문에 결혼을 찬성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둘 나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재, 자리 좀 만들어줘라. 너희 엄마 회사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딸 너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사이한테 맡기면 좀 좋아. 아직 엄마도 정정하시고 그렇게 자리 막 내주시는 분 아니세요. 성지 씨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잘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지 씨가 원한다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회사에 제 지분 하나도 없으니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어차피 너네 엄마께 다 네 거 아니니? 너네 엄마가 딸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안 그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아빠 없는 애 성재가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또박또박 말대답이나 하고 아이고 내 발등을 찍었지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재 씨 선택할 때 딱 가정 하나 봤어요.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전 아빠가 없으니까 가장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 참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네요. 저도 후회스러워요. 후회하면 뭐?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들린다? 참나. 아주 세상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어. 어디 며느리가 또박또박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에휴, 이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애 들였어야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 절 노려보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시어머니를 잘못 봤던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과는 정말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늘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항상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는 남자였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가끔 어떻게 저런 어머니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조용조용 내성적이라면 어머님은 항상 호통치시고 화를 먼저 내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와는 계속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참 속상했죠.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빠 없다는 소리도 그냥 막 하시고, 당신 우리 엄마 회사 자리에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자기도 혹시 엄마 회사에 관심 있어? 자기가 졸업한 분야랑은 전혀 다른 분야잖아. 당신이 말해봐. 솔직하게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아들이 하나잖아. 나한테 기대가 크시기도 하고, 그냥 뭐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엄마도 힘들게 살아오셨어, 어렵게. 그러니까 네가 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도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긴 해. 그래도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기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신 분이니까. 그래도 난 자기 편이지만. 나도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어머님이 저렇게 호통치실 때마다 욱하게 되네. 자기도 신경 쓰이겠다. 그리고 내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자긴 그렇게 내성적이면서 어머님은 저렇게 욱하시지? 싶기도 하고. 그런 점이 싫어서 오히려 안 그러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아빠랑 엄마 많이 싸우셨거든. 그걸 보고 자라서 오히려 더 안 그러지. 오히려 학창시절 부모님의 불화를 겪고 본인은 절대 안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자아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 말도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이야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으니 덜 싸운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어머님 성격은 더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에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문제였지만요. 어머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희 집과 달리 평범했던 남편네 집이었기 때문에 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요구하셨죠. 올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사와라,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이에요. 우리 집 올 때는 그 애플망고 좀 사와라. 비싸서 사 먹기 엄두가 안 나. 멜론, 키위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애플망고 그런 거 사와. 애플망고가 드시고 싶으세요? 다음번에 올 때 사올게요.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요? 대충 맛있는 것 좀 사와. 매번 먹는 거 말고, 알겠지? 네가 사올 때 먹지.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먹겠니? 네 시아버지도 좋아할 거다. 네, 사다 드릴게요. 저 이번 주에 들릴 거니까 그 전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번 더 문자 주세요. 사갈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철되면 보양식에 꽃가옷에 번쩍번쩍하게 해준다는데 너는 꼭 네 입으로 말을 해야 하니? 아이고. 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저에게 짜잘짜잘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주는 거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 반응해 드렸습니다. 막상 사드리면 잘 드시곤 하였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었죠. 철없는 시어머니와 무뚝뚝한 시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남편, 그냥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였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죠. 애플망고 사왔니?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일도 6시에 끝난다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너도 참 빨리빨리 다닐 것이지.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많으셔서 제가 장 보느라 늦은 거예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왔고요. 지금 망고 드실 거죠?
하여간 꼬박꼬박 말대답 안 하나 했다. 어쩌다 저렇게 되바라진 며느리를 받았을까? 내가 아휴, 내 팔자지 이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욱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매번 싸울 순 없으니까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는 뉘앙스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항상 속았다는 식으로 어머님은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 싸움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오히려 속았다면 제가 더 속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늘 저에게 막말을 하시면서 저의 군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힘들었죠. 결혼 전엔 살랑살랑 비위도 잘 맞추던 애가 어쩜 이렇게 말대꾸도 꼬박꼬박하고. 너 요리나 제대로 하니? 그냥 기본은 하죠. 성재 씨도 입맛이 순한 편이니까 해주는 거 다 잘 먹고요. 성재 씨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요리는. 뭐야? 너 성재 요리 시키니? 우리 아들 내가 그런 거 시키라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너 혹시 우리 성재 무시하니?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디 감히 성재한테 그런 걸 시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본대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다. 아빠가 없으니 집안의 가장이란 기강을 알겠어? 아휴, 분해 정말. 돈 많은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았더니 뭐 하나 도움 준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지밖에 모르고. 진짜 속상하다. 지겨워 정말. 넌 예쁘게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진짜 참고 있어요. 매번 드시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드리지 않나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재산 하나 떼서 성지 씨 앞으로 해놓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아, 기막혀 정말.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어요? 지금 성재 씨랑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질러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냥 쌓였던 게 그날 정말 폭발해버린 하루였죠. 그러고는 다신 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고 문자로는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죠. 전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엄청 났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나 이제 어머니 안 볼 거야. 어떻게 나만 보면 돈, 돈, 돈.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진짜 날 며느리로 맞이한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자기 의사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혼자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해 진짜. 엄마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네. 나 이제 어머님 못 봐. 맨날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한 번은 화장실 실내화를 사오래. 아니 진짜 내가 자기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자기가 뭐라고 하든 나 정말 보기 싫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해하지 나도. 우리 엄마 성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 따끔히 한마디 할게. 미안하다. 아니, 따끔히 한마디 해도 또 나만 잡으실걸? 정말 결혼 전이랑 어떻게 이렇게 딴판이실 수가 있어? 아, 진짜 어이없다. 당신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신 가정이라고 했잖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 알아? 속은 기분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만 속상해해. 자기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어? 남편은 최대한 저의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고, 저 역시도 마음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가 모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점점 모나지는 기분을 느꼈죠. 성격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처럼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전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며 지낼 때 어느 날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요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낯빛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요새 진짜 소화가 너무 안 되네. 병원이라도 가봐야겠어. 내일 연차 하나 써야지. 그냥 단순 체한 건가? 그래, 작은 거라도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낫지. 좀 오래 가는 것 같네. 내가 내일 같이 가줄까? 나도 연차 쓰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간단히 검진받는 건데 내가 내일 결과 듣고 바로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단순히 소화가 되지 않아 했던 검사. 작은 병원에선 저보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단순 위염 아니면 체했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크게 병이 났나 싶기도 하면서 무서웠어요. 아직 병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렇게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고, 전 모든 검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위암 1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기라서 복강경 시술이나 내시경 쪽으로 수술이 가능하겠네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2, 3기가 아닌 거에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식사 조절도 이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암이라고요? 아니, 아무 이상도 없었고, 지난번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원래 암이란 그런 것이죠.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방치하면 2, 3기 되는 건 금방입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드릴게요. 철옹성 같은 의사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스트레스로 계속 쌓였던 것이 암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정말 제 자신이 불쌍했죠. 그래도 항암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가장 빠른 날짜가 명절 전이더라고요. 전 그날로 날짜를 잡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위암이래, 1기. 수술하면 그래도 괜찮은가 봐. 아직 2기는 아니어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남의 얘긴 줄만 알았는데 내 얘기였어.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무리 다른 위암보다야 생존 확률도 높다고 하지만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어, 정말. 나 어떡해, 자기야. 나 진짜 이렇게 무서운 적 살면서 처음이야. 너무 무서워. 뭐? 암이라고? 어떡해. 미안하다. 우리 집 일로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병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해. 수술은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기야, 희망을 가져보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남편도 애써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명절이 껴있었지만 차마 명절을 챙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라 명절 전부터 시어머니는 명절장을 봐오라며 문자로 사야 할 것을 남겨주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어머님께 간단하게 몸이 안 좋다고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명절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첫 명절이라 저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땐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명절 장은 못 볼 것 같아요. 다음 명절에 잘 챙길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뭐야? 아니,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을 안 챙긴다는 게 말이 돼? 어디가 얼마나 아프면 명절에 못 온다는 거야? 말이 되니? 아니, 너 우리 집 무시해? 우리 집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며느리가 감히 못 온다고 해? 어? 심각하게 아프니까 그렇죠. 그만하세요. 저 진짜 화나기 전에. 며느리 없을 땐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으면서 왜 사사건건 음미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진짜 저 그러면 안 참아요. 그냥 아파서 못 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엄청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언급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몸이 이 지경이 되자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가운데서 많이 실드를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수술이라 무섭고 겁이 났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었죠. 친정 엄마도 제가 수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걱정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모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하도 어머님이 병원이랑 병동을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드렸다고 해요. 엄마가 하도 물으셔서 병원 말씀드렸어. 내심 마음에 걸리셨나 봐.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시나 보더라고. 그래. 잘했어.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겠지. 내가 내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 거지 뭐. 아휴, 멘탈 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내가 진짜 미안하지. 너 괜히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잘할게. 오히려 어머님이 이렇게 병동까지 물으시니 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가? 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미운 며느리 아프다며 병원이랑 병실까지 다 물으시고 병문안 오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전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어요. 회복 과정에서 좀 통증이 많았지만 눈을 떠보니 엄마와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사. 말을 하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네가 암에 걸려.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어? 미안해, 엄마.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아직 1기라 안심해도 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은미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고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제가 수술 후 깨어난 모습을 보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르륵 병실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실 일어나서 맞이할 힘도 없어서 말로써 어머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찰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금치를 던지며 막말을 쏟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갓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시금치 귀싸대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깟 한 병에 엄살 떠느라 명절장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아니 이거 수술만 하면 그냥 다 괜찮아지는 거더만. 뭘 그렇게 죽을 병 걸렸다고 이렇게 알아 누워 있어? 우리 장손 명절에도 못 오게 말이야. 아주 잘났다 네 팔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어때 대고 내 딸한테 시금치를 던져? 이러니까 우리 딸이 중병에 걸리지.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막 수술 마치고 나온 사람한테 진짜 무식하게 빨리 안 떨어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리가 났었죠. 아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시는 친정엄마는 정말 놀라셨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안아주고 있을 때 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저희 회사의 엄마 오른팔인 아저씨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부랴부랴 저희 병문 안을 왔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죠. 고양수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다 만나네. 네가 감히 며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넌 정말 글러먹은 인간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다니? 왜? 죄 짓고는 못 살겠지?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왜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랑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그러기에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우리 회사 사장님 사이가 내 아들이었다니. 회장님, 제 친아들 녀석입니다. 제가 이혼했다고 했던 전처는 여기 이 여자고요. 제 인생을 망친 여자, 모든 걸 빼앗아간 여자요. 남편은 간부급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즉 제 시부였죠. 지금의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상대였고요. 아저씨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시어머니는 그걸 못 참고 지금의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남편을 데리고 재가를 했죠. 아저씨는 시어머니가 바람난 걸 모두 알았지만 가진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아저씨의 하나 남은 선산마저 홀랑 팔아버리고 새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저씨는 그저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선산을 다시 뺏어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땐 멘탈이 깨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뒤늦게 아들을 찾으려고 보니 아들이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의 몸으로 저희 엄마를 도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잘 따랐던 아저씨기도 했지만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못 본 것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는지 아저씨는 제 남편을 보고 와라 껴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성재야. 그때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네 엄마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땐 내가 돈이 참 없었어. 아버지, 그리웠어요. 평생 다시 못 볼 줄 알았고, 제 마음속엔 영원히 묻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알아보겠네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주셔서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 알 것 같아요.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못 사는 건 죄가 아닌데 참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라서요. 은미야, 네가 우리 성재 결혼 상대였구나. 은미 남편이 누군지 참 해외에서도 궁금했는데 너였다니. 아저씨가 이제야 마음이 놓여. 미안하다. 네 시엄마 성격 내가 다 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병도 없고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하마.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고. 다 제가 속은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원망하고 지우려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과거의 본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러 왔다가 지금 본인 과거가 다 까발려지고 아들까지 뺏길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어디서 뒤지진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었어? 그래놓고 생활비 한 푼을 안 보태? 네가 인간이야? 성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저씨가 네 아버지잖아, 안 그래? 닥쳐!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우고 애 데리고 집 나갔느니 이제 와서 떳떳한 엄마인 척이야? 성재는 몰랐겠지. 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널 빼앗은 거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용서 안 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고 남편은 그때 아버지와 이혼을 한 게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들으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참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말이죠. 바람 피워서 나간 거였어요? 지금의 아버지, 아니 그 아저씨랑?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아빠처럼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엄마 정말 최악이네요. 저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은미도 엄마 때문에 아팠고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혼자 되셨고 그냥 이제 저 찾지 마시고 없는 아들로 치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니 성재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너 잘 살게 하려고 집 나온 거야. 아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엄마 마음 모르겠니? 제발,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그렇게 울고불고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병실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쫓겨났고요.
저희 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다가 워낙 아저씨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저씨의 사연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여자가 저의 시어머니일 줄은 전혀 몰랐고요. 저도 남편이 완전한 가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건 사실이었죠. 어머님이 저런 분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놀라지 않은 사실이고요. 남편은 그리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났지만 본인도 아버지를 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참 나 한심하지? 당신은 가정 환경만 딱 보는 사람인데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 아버지 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미안하다 정말. 속였다고 생각해도 좋아.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사실 놀란 건 맞는데 그냥 아저씨도 원래 내가 잘 알던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진다. 당신이랑 전혀 다른 어머님. 왜 당신이 이런 성품인지도 알 것 같아. 아저씨를 닮은 거지 당신은. 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말을 하지. 내가 이런 거 이해 못할까 봐 그랬어? 속상하다 정말.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들을 찾았고 이제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는 절연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가장 큰 응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을 평생 못 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전 수술을 끝마치고 무사히 회복을 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니 없던 병도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다정한 시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듣고 있는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욕심을 주체 못해 말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참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집에도 찾아오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저희도 이사를 갔고 번호까지 모두 바꾼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한 재산 해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손절당한 지금 그 바람 피워서 재혼한 아저씨와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남자의 그 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행복해요. 건강도 되찾아서 정말 기쁘고요.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저조차도 주변 사람에게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몸도 안 좋았고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길만 펼쳐질 걸 예상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과거가 있듯 저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 바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철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렇게 괜찮은 벌이는 아니었기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해야만 했죠. 꼭 대학교를 가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잠시만 미루기로 하였어요.
일단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졸업을 하자마자 우연한 기회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가정에 보탬도 되었고, 이제서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제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네요. 대학교를 형편상 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던 거죠. 백화점 특성상 VIP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어렸을 적 아는 동네 오빠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일 끝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아주머님은 잘 계시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연락도 딱 끊고. 오빠네 그렇게 이사 간 뒤로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지금 무슨 일해? 우리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아, 그러게. 우리 집 그때 사정이 있었어. 너 그거 알지? 우리 집 선산이 엄청 올라서 그거 팔았거든. 그래서 빚도 갚고 그 동네도 완전 뜬 거고.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 나도 네가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네. 나도 반갑다. 동네 오빠는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지고 있던 선산이 올라서 팔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꽤나 부유하게 살고 있던 거였고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다니 한편으론 기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었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아주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럼 오빠는 뭐 사러 온 거야? 잠깐 뭐 좀 사러 들렸는데 나도 놀랬어.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렇게 이사 가고 나서 너 많이 보고 싶었거든. 얘기를 못했던 것도 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그렇지. 그러게, 오빠네 말없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동네에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어?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오빠가 없어서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래, 자주 보며 지내자. 말 나온 김에 쉬는 날이 언제야? 너 쉬는 날 맞춰서 나도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자. 어렸을 적 너무 의지했던 오빠를 이렇게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래도 조금은 남자로 느껴지고 설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진 오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날을 계기로 종종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성공한 오빠는 옛날의 동네 오빠가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딴 거 먹자. 이건 어때? 가격도 괜찮고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시킬까? 아니면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수정아, 괜찮아. 다 시켜도 돼. 오빠 이런 거 사줄 능력 되니까 가격 보지 말고 다 시켜. 진짜 괜찮아. 너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이거 먹고 너 옷도 좀 사줄게. 이제 내 여자친구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괜찮으니까 다 골라. 알겠지? 사회 초년생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었네요. 그렇게 전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오빠는 저에게 뭐든 아낌 없었어요. 어렸을 때 서로의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는지라 저희 집 형편을 말 안 해도 알았고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는 것도 마음 아파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었죠. 아직 저의 존재를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등등 걱정 반 기대 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좋아하실까? 어렸을 때는 나름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오빠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 혹시 내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봤어? 일단 오빠가 먼저 운을 띄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보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엄마도 너 똘똘하다고 어렸을 때 예뻐하셨잖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 안 그래? 그렇게 남자친구 말만 덥석 믿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의 집을 와보니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집은 평창동에 차고의 외제차들도 세 대나 있었죠. 눈으로 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게 초인종이 눌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인사를 드렸죠. 아주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엄마, 놀랬지? 나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수정이야. 수정이 알지? 왜? 우리 앞집에 철물점 했던 수정이네 있잖아. 아주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수정이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친한 오빠 동생이니 인사하러 온 거니? 아니, 수정이 내가 만나는 친구야.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그게 수정이에요. 엄마도 수정이 어렸을 때 똘똘하다고 많이 좋아했잖아요. 맨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으면서, 안 그래? 수정이 부모님도 엄마 되게 보고 싶어 하셨대. 뭐? 결혼? 너 무슨 결혼이 장난이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수정인 반가웠고 인사는 했으니 돌아가거라. 그렇게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나아진 경제 상황만큼 그에 맞는 며느리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어렸을 적 가난한 철물점집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수정아.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 했나 봐.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자. 다음에 와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아주머니는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싫으신가 봐. 이제는 오빠네 집이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아. 자신 없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그날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죠. 이 모든 것이 가난해서인가? 내 직업 때문인가? 자책하며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일터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출근을 하였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안내를 해드리려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놀랐니? 인태한테 물어서 찾아왔다. 백화점에서 일한다더니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잠깐 시간 되니? 아, 네. 10분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서요. 저기 안쪽에 가보시면 커피숍 있어요. 가서 계시면 교대하고 갈게요. 그렇게 교대 시간이 되어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표정이 안 좋은 아주머니였죠. 긴 말하지 않으마. 너 만나서 반갑지만 어렸을 때 봤던 수정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가 봤다시피 우리 집은 옛날이랑 차원이 달라졌어.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전문직 며느리를 원했고,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쩌다가 대학도 안 가고. 아휴, 긴 말할 거 없다. 난 할 얘기 다 했어. 더 이상 이런 일로 너 보고 싶지 않구나. 일어나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심려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괜히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인태 오빠 우연히 만나고 저희 감정만 너무 앞세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 마음은 잘 전달받았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죠.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 맞으셨어요. 그렇게 완전 거부를 당하고 돌아서는 길, 제 자신을 자책했죠. 공부라도 포기하지 말 걸 이렇게 자책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아주머니한테도 약속 드렸고, 우리 그냥 좋은 추억만 간직하자.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헤어져.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인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설득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어?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만 절대 못 헤어진다는 남자친구,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 설득해 나갔죠. 그렇게 끈질기게 1년을 설득한 결과 결국 아주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겐 헬게이트의 문이 오픈되었죠. 일도 그만둬라.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니냐? 내 친구들도 이제 네 얼굴 아는 마당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넌 그런 센스도 없니? 옛날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알겠니? 아니 넌 어쩌다 그 모양이 됐냐? 어렸을 땐 꽤나 똘똘해서 괜찮더니만 전혀 뭐 하나 나아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발전을 해야지 나 원참.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네? 그래도 하던 일인데 말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만두더라도 갑자기 그만두면 일할 직원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 옛날에 니네 옆집 살던 아줌마 같아?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는 이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어요. 남편이랑은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전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얘, 빨래 널었냐? 빨래 널고 고구마 좀 구워라. 그리고 이따 잔디 관리 좀 하고. 아, 그리고 내 방 이불도 빨고. 넌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알아서 척척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꼭 내 입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 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따 서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럼 하던 일 마저 하고 다녀올게요. 뭐? 서점은 왜 가는데? 아주 팔자 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넌 고상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 진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죠. 물론 백화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말이죠. 제겐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천천히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대신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고요.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에게도 깜짝으로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힘든 시집살이 속에 틈날 때마다 저의 공부는 시작되었어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꿈을 이룬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 견디기 힘들었고요.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나와. 아니 어쩌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냐? 진짜 인연 실기다. 달라붙을 걸 붙어야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달라붙은 거지?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싶어서 안 봐도 비디오야. 니까짓 게 백화점 안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셔? 아우 열불나.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미네. 나랑 도대체 무슨 왼수를 졌나? 아유.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있겠어요? 전 오빠 사람이 좋고 다정해서 결혼한 거예요. 말씀 좀 가려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 잘하려던 마음도 싹 사라져요. 아세요? 나중에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택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철물점치 딸이 우리 집에 감히? 어머니, 예전엔 저희 집 엄마 아빠랑 그렇게 잘 지내놓고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그 잠깐 어려웠던 시절 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 그래서 내가 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착각도 유분수지. 우린 너네 집이랑 레벨이 달라, 알아? 같은 동네 살았다고 똑같이 생각 말아라.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예전 동네 얘기만 나오면 더 화를 냈어요. 계속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은 저희와 본인들은 다르다는 말이었죠. 정 그렇게 폭언을 한 귀로 흘리며 새벽에는 공부를 하였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꿈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힘이 아닌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가면 갈수록 더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쳐만 갔습니다. 저도 공부와 고된 살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못할 일이라고 되뇌었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침부터 저녁까진 고된 집안 살림을, 저녁부터 새벽까진 대학교 입학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걸까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죠. 어머니와 저의 고부 갈등도 지치고 일도 힘들고 저와의 대화도 줄더니 이제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쟤 무슨 생각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아주. 분명 집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지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애비 없으면 아주 심의를 산송장 취급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살 수 있겠냐? 너만 없으면 돌변하는 것을.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머님한테 말대꾸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어머님이 하라는 거 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4시간 생기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이제 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매번 저러시는지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어머님의 이간질로 남편은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 멀어진 틈을 타 어머님은 대놓고 마담뚜를 불러 남편의 재혼자리를 알아보곤 했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제 인태 마음만 완전히 돌리면 된다. 넌 이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빈몸으로 온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알겠니? 넌 유효기간이 5년도 안 되는 애야. 알아서 눈치껏 나가길 바랄것만 기어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인태는 재장가여도 선볼 사람들이 줄을 섰다. 승무원이니 선생님이니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네 수준을 이제 알겠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를 봐줄 순 없나요? 봐줄래야 봐줄 수 있겠니? 너를 보면 그 구질구질하게 살던 때가 떠올라. 알아? 그리고 넌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도 없이 한심하고 그런 애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필려고 하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란 애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누군 좋아서 이런 삶 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그럼 이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외출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산 거는요? 제가 인생 필려고 시집 갔으면 그동안 집에만 있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니? 난 너를 우리 집 가정도우미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충격적이었죠.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가사도우미로 생각했다니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전 그래도 당신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는데 당신에겐 가사도우미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이상. 제가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뭐, 당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 빈털터리로 이 집 나가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인태랑 이혼해 줬으면 좋겠다. 넌 그냥 싫어. 널 보면 가난이 다시 전염될 것 같아. 너희 집 철물점도 그대로고 발전도 없이 말이야.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거라. 이 말을 듣고 걸레를 어머니 쪽으로 확 패대기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음 떠난 남편의 태도 또한 시어머니와 같았지만요. 남편은 또 무슨 일이 난 거냐 하면서 집에 기가를 했죠. 기간 남편을 데리고 거실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 말씀하시는데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지친다. 어머니는 나 며느리로 생각 안 해. 지금도 내가 있거나 말거나 오빠 재혼자리 알아보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미안하다. 결혼도 내가 다 밀어붙여놓고 책임도 못 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엄마랑 너 사이에서 지치네. 미안해.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닌데 너한텐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 너가 조그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은 내가 보태줄게. 미안해.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할 거 없을 거야. 자금? 오빠도 내가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것 같아?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셋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차라리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순 없어? 얘, 무슨 자금이니? 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안 돼. 빈몸으로 나가라. 더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 결혼 전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거와 달리 지금 남편은 스스로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젠 지친다고 하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 지켜줄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네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너한테 질린 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말리는 건데 굳이 우리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를 붙게 만들다니.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하여튼 인태 너무 생각 잘했다.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시모를 무시하고 악착같이 소송에서 제 몫은 챙겨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모의 폭언, 부당한 대우, 증거물들로 시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그리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수중에 남은 돈과 준비하고 있던 공부를 해야겠기에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오로지 공부로 풀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의대였어요. 어려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제 꿈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당장 이혼을 했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 좋았네요.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학교집 생활을 할 무렵 전 남편에게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외면했죠.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6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대학병원에 정식 인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상처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는 의사라는 선물을 안겨드렸어요. 혼자서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턴을 끝내고 저는 산부인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불임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유명하기도 하였고 난임 여성분들이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에 치여 살았고 제가 맨손으로 읽어낸 기쁨이었죠. 한번 결혼에 실패한 탓에 결혼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기에 항상 겸손했죠. 불임 클리닉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많이 왔고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마음 아픈 환자들이 많았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도 꾸준히 다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던 중 저에게 일생일대의 통쾌한 사건이 발생하네요. 에구, 이번엔 착상까지 됐었는데 아무래도 배아가 많이 약했나 봐요.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래도 냉동배 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조금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들어가세요. 선생님, 저 아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저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 조급해지네요. 아휴,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 예쁜 아가 올 날만을 기다려요. 시험관의 끝은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렇게 5년을 시험관 진행을 했던 환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환자분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진료날이 되었고 제가 잠깐 진료에 늦은 날이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얼른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죠. 12년 만에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의 오래된 환자의 시어머니로 말이죠. 1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표정에서 표독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전 시모는 저를 보고 놀랐죠. 어머, 아니, 너도 여기 다니니? 아니, 못 배운 게 애도 못 낳아서 어쩌니? 진작에 내쫓길 잘했지. 역시 너는 뭐래도 안 돼. 오늘 채소 온 붙으려나? 하필 이런 데 와서 너를 만나다니. 아유, 재수 없어. 네가 불임이었다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유감인데 아줌마 며느리 내 5년째 여기 단골 환자야. 내가 여기 환자로 보여? 웃겨 정말? 뭐? 네 환자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없는 소리를 짓거려? 우리 애기가 네 환자라고? 그래.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전 며느리 여기 대표 원장이다 이 아줌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무식한 건 여전해가지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고 하는 거야. 졸부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눈이 돈다더니 아줌마가 딱 그 짝이야. 저의 12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줌마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통쾌하단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저 봐주시는 원장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뭘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정씨. 다정씨가 죄송할 건 없죠. 시어머님이 저분이었다니 놀랍네요. 오늘은 시어머니랑 방문하신 건가요? 남편분은 항상 오면 검사실로만 들어가니까 다정씨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정씨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전 오히려 그 아줌마의 며느리인 저희 환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싶었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구박하던 전 며느리의 병원에서 현 며느리가 불임 치료를 하니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니 네가 진짜 의사라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 니까짓 게 어떻게 의사가 됐어?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니까짓 게? 저까짓 게라니. 아줌마, 말 가려서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 소리야? 누군 막말 못하는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돈 좀 있어 보니까 알겠던데. 돈도 잘 써야 돈이지. 아줌마처럼 있는 티는 다 내고 남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더라고. 나 당신 치료하는 거 아니니까 아줌마 재산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교양을 좀 익히세요. 무식해서 말을 섞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게 말이면 탄 줄 아나? 아주 너 많이 컸다.
거지 같은 것을 걷어서 들었더니만 지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 의사면 다야? 아줌마, 마음 좀 곱겠어요. 그러니 손주가 안 생기지. 지금 당신 아들 자식 못 낳는 거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마음 좀 곱겠어, 이 아줌마야. 아니 이게 어디서? 아우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 아줌마, 착각 속에서 그만 나와요. 저기요, 경호팀 불러서 이 아줌마 좀 내쫓으세요. 병원물이 들어오셔서 되겠어요? 전 그러고 진료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심장도 떨렸죠. 밖에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원들로 인해 쫓겨났고요. 통쾌했죠.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저의 잘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일단 어제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본인 시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다며 사실인지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료를 해도 되고 다른 데로 전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정 씨도 많이 놀랬겠어요. 전 시어머니 맞아요. 저도 놀랍네요. 제가 의사 되기 전 며느리였거든요. 전 4년을 그 집의 노예였어요. 매일 돈 보고 결혼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다정 씨한테는 감정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도움 한번 받은 적 없고요. 전 남편이랑은 깔끔히 이혼한 상태고 다정 씨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이겠지만. 아, 그렇군요. 어제 어머니의 무례는 잊어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남은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뭐 일이니까. 전 일이랑 감정이랑은 섞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잘 아는 선생님 병원에 전원시켜 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나님엔 유명하신 분이니 다정 씨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히려 한 번씩 전원해도 좋은 케이스들도 많고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큰 소리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저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다정 씨, 포기하지 않으면 예쁜 아이가 올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려봐요. 그렇게 그 환자는 아는 선배 의사에게 손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분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 환자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다 생각했네요. 그리곤 그 선배에게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최고의 인생 공부는 첫 번째 결혼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실패로 인해 이렇게 사회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만 떠올리면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이 구박만 듣고 살림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어도 시집살이와 공부를 겸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결혼이란 환상이 다 깨졌지만 이제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재혼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로나마 풀어봤네요.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